책은 445페이지 펴시고요. 445페이지. 부동산 증권. 그리고 제목은 달려있는데, 저당 유동화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죠. 445페이지고, 요약집은 170페이지. 445. 저당 유동화 제도. 공부하실 건 네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저당 유동화의 구조.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은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참고하시고, 효과 물어본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저당이 유도가 되는 과정에서 발행되는 MBS라고 하는 증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MBS의 종류까지 공부하시는 건데, 일단 개념은 좀 이해를 하시자는 거죠. 개념. 445페이지는 저당 유동화의 개념은 1번, 저당의 유동화란 저당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채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저당 채권이 뭐냐 이거죠. 저당 채권. 그래서 저당 채권은 주로 주택이에요. 주택. 그래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게 저당이죠. 대출자 입장의 생각이니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주택을 담보로 해서 되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걸 두고 주택저당 채권, 여기서는 주택이란 말을 뺐으니까 저당 채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저당 채권이라는 건 내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부동산 담보로 되돌려받을 채권이 있는데, 그걸 이제 주택저당 채권 또는 저당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걸 양도 팔거나 그걸 담보로 해서 또 뭘 발행하고 채권을 발행해서 남의 돈을 조달하는, 그러니까 현금을 마련하는 이와 같은 제도를 저당의 유동화 제도라 합니다. 그러니까 저당 유동화는 간단히 말하면 대출자가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 담보로 돈을 빌려줬으니까 그 돈을 되돌려받을 채권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뭘 마련하는 거, 현금을 마련하는 걸 저당의 유동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공부하실 건 네 가지를 했으니까 제일 먼저 양가르 4번에 있는 저당 시장의 구조는, 이 저당의 유동화가 일어나는 시장을 저당시장이라 불러요. 그럼 이 저당시장의 구조를 시험 문제에서 푸시려면 그 옆에 447페이지에 있는 저당이 유동화되는 절차를 좀 이해하셔야죠. 절차. 그럼 이것도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당이 유동화되려면 일단 저당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당이 만들어진다는 건 돈을 빌려가는 차입자하고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 사이에서 차입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뭘 설정해주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걸 담보로 대출자로부터 돈을 빌려간 거죠. 그럼 대출자는 이 차입자로부터 계속 받아먹을 원금과 이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대출자는 차입자한테 이 빌려준 돈을 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되돌려받을 채권이 생긴 거잖아요. 그걸 두고 주택저당 채권 또는 줄여서 저당 또는 영어로는 M, 모기지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 작업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대출자한테는 저당이라는 건 계속 생겨나겠죠. 주택저당 채권은 계속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가지고 있는 현금이 그만큼 어떻게 될 거다? 줄어들 거예요. 왜? 그 주택저당 채권이 생긴 만큼. 그럼 이 대출자가 현금이 부족해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저당을 남한테 어떻게 해서 양도, 팔거나 이걸 담보로 증권을 발행해서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금을 조달을 하는 거죠. 이런 제도를 저당의 유동화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대출자로부터 이 저당을 사들여 주는 데가 유동화 중개기구란데요. 유동화 중개기관.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목적 회사인 SPC도 있고 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대출자가 유동화 중개기관한테 매각하는 이 저당은 요 저당권을 의미하는 건데 저당권 자체를 매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로 바뀌는 거예요? 대출자가 매각하는 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서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되돌려받을 채권이 유통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주택저당 채권, 책에서는 이 주택이란 말을 빼고 저당채권 또는 줄여서 저당 또는 영어로는 이거를 모기지라고 불러서 M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출자가 매각하는 건 사실은 뭐예요? 이 주택저당 채권인 M을 매각해서 자금을 조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유동화 중개기관도 이 작업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저당은 계속 주택저당 채권은 계속 보유를 하지만 가지고 있는 현금이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유동화 중개기관도 이 주택저당 채권을 매각해서 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택저당 채권을 매입해서 자금을 융통해주는 애가 자본시장에 있는 누구다? 투자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투자자들은 주택저당 채권 자체를 매입하는 건 아니고 이 주택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증권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MBS라는 거의 유형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이 MBS가 발행될 때는 유동화 중개기관을 거쳐서 발행될 수도 있지만 대출자가 직접 누구에게 투자자한테 매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그림에다 그려둔 거예요. 447페이지에.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주택저당이 유동화되는 과정인데 여기서 시험에 물어보는 저당시장의 구조라고 하는 건 이 전체를 저당시장이라 부르는데 이 전체 저당시장은 요 가운데 있는 주택저당 채권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둘로 나눠진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시장은 차입자와 대출자 간에 주택자금이 실제로 대출되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주택자금 대출시장이라고도 부르는 1차 저당시장이라는 거고, 그 다음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여기서 만들어진 주택저당 채권이 실제로 유통되면서 요 대출자한테 주택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이게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라고도 부르는 뭐다? 2차 저당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저당시장의 구조를 물어본다는 건 저당시장이 이렇게 둘로 나눠지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하세요? 구별하세요. 시험 문제 묻는 거죠. 그래서 저당시장의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는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구별 문제입니다. 구별. 그래서 그 구조에서 1번에 나와 있는 1차 저당시장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시장이라고 그래서 주택자금 대출시장이라고도 부르고, 기억번 얘는 누구랑 누구로 구성된? 돈을 빌려가는 차입자와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 사이에서 구성된 시장이에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니은에 있는 것처럼 주택저당 채권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에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저당을 그냥 갖고 있으면 뭘 받을 수 있어요? 원금과 이자를 받아먹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저당을 그냥 자기가 보유하고 있어도 되고, 자금의 여유가 없다면 이걸 어떻게 해서 매각을 해서 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도 아니고 반드시 매각해야 된다? 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2차 저당 시장은 주택자금을 대출자한테 공급해주는 시장이다 그래서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라고도 부르고, 기억번에 있는 것처럼 저당 대출기관, 즉 대출자와 저당채권을 매입하는 투자자 사이에서 1차 시장에서 만들어진 저당이 실제로 사고 팔리는 곳이 어디다? 2차 시장입니다.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니은번에 있는 것처럼 주택저당 채권이 실제로 유동화되는 시장이 2차예요. 그러면 1차 시장에서 아무리 많이 저당을 만들어내더라도 팔아먹을 곳이 없으면 유통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당 유동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어디다? 2차라는 겁니다. 2차. 그래서 리을번에 있는 것처럼 1차 대출기관들은 어디에서? 2차 시장에서 그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2차 저당 시장과 원래 돈 빌려간 차입자, 저당 차입자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차 시장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얘가 만들어낸 이 주택저당 채권이 유통되는 거기 때문에 얘한테서 돈을 빌려간 차입자는 2차 시장에서 하는 역할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시장과 원래 저당 차입자는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비읍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 저당 유동화를 담당하는 곳이 SPC라는 데 특별목적 회사도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공사가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구별하세요 물어요. 구별하세요. 1차 시장과 2차 시장 구별하세요.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은 아까 446페이지 양가로 3번에 있죠. 3번. 전제 조건.
그럼 이 전제 조건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대출자는 차입자한테 자금을 부동산 담보로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받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게 대출자의 수익이 돼요, 수익. 그래서 이걸 두고 저당 수익이라 불러서 그거에 대한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인 거죠. 그래서 요 원금과 이자, 원리금 상환액은 돈을 빌려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은행한테 갚아야 될 빚으로 본다고 그랬지만 이걸 빌려준 대출자 입장에서는 이걸 빌려주고 얻는 뭐다? 수익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당 수익 또는 저당 수익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 수익률이 만약에 10%라고 가정을 해보면 10%라고 가정을 해보면 대출자가 자금이 부족하면 이 주택저당 채권을 매각해서 유동화 중개기구로부터 얘는 채권이니까 뭐 한 거예요? 돈을 빌린 거예요, 빌린 거. 그럼 돈을 빌릴 때 이 주택저당 채권에 대한 뭐가 있어야겠다? 이자율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자율. 근데 그 만약에 이자율이 얘보다 더 높아요.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주택저당 채권을 발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11% 이자 물어가면서 돈 빌려다가 자기가 빌려줄 때는 얼마밖에 못 받으니까 10%. 그럼 뭐하러 장사해, 이거? 11원에 물건 떼다가 10원에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얘가 유동화 되려면 저당 수익률이 이 매매 이자율보다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지도 남는 게 있어서 이걸 유통을 시키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M을 매입한 유동화 중개기관도 현금이 필요하면 주택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또 투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주택저당 채권, 죄송합니다. MBS라고 하는 주택저당 증권의 예상 수익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예상 수익률과 이 주택저당 채권의 이자율 간의 관계도 이렇게 돼야지 어떻게 될 수 있다? 유통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MBS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랬고? 요구 수익률. 그럼 이 둘의 관계도 우리는 투자 안에 기대 수익률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기대 수익률이 커야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관계가 돼야지 얘가 얘한테 이 MBS를 투자해줘서 돈이 들어오면 그걸 얘한테 또 빌려줄 테고 그래야지 또 얘한테 대출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안 되면 저당은 유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대출자의 저당 수익률하고 대출자가 발행하는 주택저당 채권의 이자율하고 그걸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MBS의 기대 수익률하고 거기에 투자하게 될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게 다 어디 1차 시장 쪽의 이자율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다 2차 시장 쪽의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누가 커야? 1차 시장 쪽이 더 커야지만 얘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유동화돼서 자금이 원활히 수통이 됩니다. 시험은 2번인가 물었어요.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저당이 원활하게 유동화되기 위해서는 대출자의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험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내는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간 전제 조건 그렇게 수익률들과 간의 관계 좀 정리하고 계시고 한나제도 모르게 달라요. 그 다음에 효과는 저당이 유동화됐을 때 효과는 그 책에 그림 밑에 양가로 5번에 경제 효과라고 해서 설명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그럼 이것도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당의 유동화를 시작한 주범은 누구예요? 저당이 유동화되는 요 유동화를 시작한 주범 대출자예요, 대출자. 얘는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대출자는 왜 이걸 시작했냐 이거예요. 대출자가 저당의 유동화를 시작한 이유. 돈이 없으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한 거예요. 그럼 저당을 유동화시킴으로써 그 부족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출자 입장에서 효과는 그만큼 대출 자금이 풍부해져요. 그러려고 유동화를 시킨 거니까. 그럼 대출 자금이 풍부해진다라는 말을 다르게 책에서 뭐라 표현한 거예요? BIS 비율,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현금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는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유동성이 그만큼 커진 거고 유동성이 커지면 현금이 부족해서 생기는 위험인 유동성 위험이 그만큼 어떻게 되겠다? 감소하겠죠. 다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보는 거고. 그럼 대출자가 돈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얘한테 돈 빌려야 될 차입자가 그에 따른 효과가 또 발생하겠죠.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은행이 돈이 많아서 은행 문턱을 낮춰주니까 그만큼 돈을 빌리러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금 차입이 그만큼 용이해집니다. 그러면 이 차입자는 이 돈을 빌린 목적이 얘는 주택자금에 대한 문제니까 주택을 뭐 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빌린 사람도 있을 테고 짓기 위해서 빌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돈 빌리기가 쉬워졌으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둘 다 늘어나겠죠.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집 잘 사고 집 잘 공급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뭐 외울 필요 없이 이해만 잘 하시면 되죠. 뭐. 세 번째, 요 MBS에 투자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투자자가 얻는 수익은 결국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차입자가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이 투자자가 수익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 투자자는 그 수익이 언제까지 나오겠다? 차입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동안은 계속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간이 상당히 다른 투자자들보다는 어떨다? 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이고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는 또 하나의 투자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률도 높고 위험도 큰 뭐 주식 같은 데다가 일부 투자해 놓고 그 다음에 혹시 망할 걸 대비해서 이런 데다 일부를 투자해 놓으면 안정적인 수익도 얻으면서 그 다음에 투자 수익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투자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그만큼 쉬워지는 거죠. 안정적인 투자안이 하나 베이스로 깔리니까. 그 다음 책에는 시장의 입장 이렇게 했는데 시장의 입장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금 차입이 쉬워지는 만큼 수요 공급이 늘어나서 시장이 어떻게 될 수 있다?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면 빠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이걸 저당의 유동화를 허용하고 관련된 법률 만들고 공격 같은 거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정부 입장이에요. 정부에서는 왜 이거를 번거롭게 하느냐? 자기네들끼리 돈 많아져서 돈 빌리기가 그만큼 쉬워졌으니까 자기네들끼리 시장을 잘 활성화시키고 있죠. 그러면 굳이 정부가 주택시장에 나서서 개입할 필요가 줄어드는 거죠, 뭘. 이런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세 가지를 보통 묶어서 내는 문제들이 주로 나와요. 주로. 그래서 1차 시장, 2차 시장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효과. 이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죠. 얘는 가끔 묻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이 뒤에 가보시면, 우리 책에, 487페이지 보시면 487페이지 보시면 22번에 22번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금융의 기능 내지는 목적 이런 거 틀리게 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틀리게 내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 나오면 그냥 웬만하면 다 왜냐면 두리뭉실하게 이런 질문을 만드니까 그래서 1번은 맞았다고 보시고 2번 금융기관은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데 그러면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시장이잖아요. 그럼 주택자금이 대출된 시장이니까 이건 1차 시장이라 봐야죠. 1차 시장. 그래서 이를 1차 주택저당 대출 시장이라 한다. 그럼 2번은 맞았고 2번 2차 주택저당 대출 시장 그럼 2차 시장이라는 얘기잖아요. 2차 시장은 특별목적 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얘는 주택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니까 어디라는 거예요? 2차. 그럼 3번도 맞았네. 4번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용도니까 뭐 이거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5번 보시면 저당채권 유동화는 효과를 물었죠. 효과. 금융기관 입장의 효과. 그럼 금융기관은 현금이 많아지니까 유동성은 증가하는 거죠. 유동성 위험이 감소하는 거고. 말장난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그 틀린 건 몇 번? 5번. 그럼 얘는 1, 2차 시장 구별하는 거랑 효과를 같이 묶어서 물은 문제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기셔서 23번 작년 문제, 아니 재작년 문제, 재작년 23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봐요. 1번은 기능이죠, 기능. 그러니까 뭐 기능이 생각보다 자주 언급이 돼요. 근데 틀리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틀리게 낼 수도 없는 문제고. 2번, 주택소비금융은 개념 정도는 알자고 그랬죠?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한테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거. 3번, 담보인정 비율, 영어로는 뭐라 부르네?
LTV. 그럼 얘는 대출금의 규모를 결정할 때 뭘 기초로? 담보로 제공할 주택의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거고, 차세 상환 능력, 즉 DTI라고 하는 건 빌려가는 사람이 뭘 기준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거죠. 뭐 개념 물은 거니까 맞고. 4번 제2차 저당 대출 시장은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랑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형성되는 시장을 말하며 주택담보 대출 시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럼 주택자금 대출해주는 시장이잖아요. 그럼 얘는 2차가 아니라 1차. 5번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에 비해 대출 직후에 원리금 상환액이 적다.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초기에. 누가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원금 균등. 그러면 원리금 균등은 원금 균등보다 당연히 그 금액이 적죠. 그래서 틀린 거 몇 번이에요? 그래서 4번.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문제가 그 25회 때 나왔던 23번 같은 문제예요. 한 문제 안에서 금융론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물었죠. 이런 식으로. 또 뭐 내용이 어렵진 않잖아요. 1차, 2차 구별만 잘 하시면 돼요. 그 답은 4번. 이런 것들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물어보는 문제는 안 어려워요. 1차 시장 잘 구별하시면 되고, 전제 조건은 뭐 자주 물어보지도 않지만 어쨌든 1차 시장 쪽의 수익률이 2차 시장 쪽의 수익률보다 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효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 얘는 별로 안 어려운데 문제는 얘 나올 때 어려워요. 얘 나올 때. 그래서 책으로는 다시 487페이지든가 아니 467페이지 467 맞나? 하도 오래돼서 458이에요. 458페이지 있대요. 458페이지 가시면 MBS가 나와요. MBS. 한글로는 주택저당 증권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대로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기억하시고, 번역해보면 M은 아까 주택저당 채권을 M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B는 그걸 담보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는 발행된 증권을 말합니다. 그럼 이걸 우리말로 해석해보면 주택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증권,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개념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문제는 양가로 2번에 보니까 얘네들의 종류가 4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4가지. 그래서 1번에 있는 MPTS하고 그 옆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 MBB하고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MPTB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다계층 채권이라고 부르는 CMO 4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구별하라고 시험 문제 내요. 그럼 원래는 이걸 구별하려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읽어보시면서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책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옆에 461페이지 표로 만들어 놓은 거에서 다 정리하시면 더 좋은데, 그러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몇 가지만이라도 정리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약집에는 171페이지에 필요한 내용들만 딱 정리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는 건데, 일단 461페이지에 그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그 중에서 꼭 4가지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4가지. 4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4가지는 알아야 거예요. 그래서 그 9분에서 4번째 줄에 있는 주택저당 채권, 이걸 우리는 M이라 불렀잖아요. 다른 말로 저당의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 기억하시고,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느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조기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콜방호라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 요 4가지만 꼭 정리 좀 하세요. 그럼 결국 MBS의 종류라고 하는 건, MBS의 종류가 4가지가 있으니까 그 4가지 MPTS하고 MBB라는 애하고 MPTB하고 CMO라는 4가지가 있을 때, 이 4가지를 여러 가지 구별하는 기준이 있겠지만 적어도 4가지는 절대 혼동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주택저당 채권, 줄여서 뭐라 부르네? M의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 두 번째,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걸 누가 갖느냐. 세 번째, 차입자가 조기 상환했을 때 그 조기 상환에 대한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그리고 콜방어라는 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구별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걸 무턱대고 외우시면 뭐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좀 이해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MBS라고 하는 건 아까 저당이 유동화되는 과정에서 발행되는 증권이니까 저당이 유동화되는 과정을 좀 간단하게 그려보면 돈을 빌려가는 차입자와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 사이에서 자금의 대출이 일어나면 이 대출자는 두 가지 권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권리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이 빌려준 돈을 이 차입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되돌려받을 채권이 하나 생긴다는 거죠. 그걸 두고 주택, 저당, 채권 또는 줄여서 M이라 부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차입자가 대출자한테 매기 꼬박꼬박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를 받아먹을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MBS라는 게 두 사람이 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유동화 중개기관을 통해서 발행될 수도 있고 대출자가 직접 발행할 수도 있고. 근데 중간에 하나를 끼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대출자가 직접 발행자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MBS라고 하는 건 이 대출자, 발행자가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권리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뭘 발행해갖고 증권을 발행해갖고 누구로부터?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증권을 MBS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 MBS들이 네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 건 이 두 가지 권리를 어떻게 투자자한테 이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두 가지 권리를 다 팔어. 돈 받고 두 가지 권리를 얘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MPTS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두 가지 권리 대출자, 발행자가 갖고 있던 권리를 얘한테 다 팔았으니까 이 두 가지 권리는 다 누구 거 된 거예요? 투자자 거 된 거예요. 그래서 MPTS는 그래서 M의 소유권, 주택저당 채권의 소유권을 누가 갖는다? 투자자가 가져요. 원리금수채권도 누가 가져? 투자자가 가져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기상환에 대한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조기상환이라는 건 뭐였어요? 기본적으로 이 투자자는 얻는 수익이 대출자가 차입자로부터 받을 원리금 수익에서 일부를 떼어받는 거랬죠. 근데 이 차입자가 원리금을 잘 상환하다가 생각을 바꿔서 뭘 해버린 거예요? 조기상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원금과 이자의 수익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익이 안 나오는 손실을 둘 중에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문제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팔았으니까 판 사람은 손실이 나든 말든 신경 쓸 거 있다 없다?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집을 갖고 있다가 이걸 남한테 팔았어. 그럼 집값 떨어지는 책임을 판 사람이 져야 돼? 그러면 집 팔고 나서도 맨날 집값 떨어지지 말라고 빌어야겠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팔았으니까 산 사람이 다 모든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MBTS는 차입자의 조기상환으로 인한 위험을 역시나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콜방어라는 건 이 증권의 투자자가 이 차입자의 조기상환에 따른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얘는 방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왜? 차입자의 조기상환에 대한 손실을 얘가 부담해야 되니까. 그래서 콜방어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 MPTS. 그러면 MBB는 거꾸로죠, 뭘? MBB는 어떻게 하는 거다? 두 가지 권리를 여전히 발행자가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라 여전히 두 개를 보유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가지 권리를 담보로 해가지고 채권을 발행한 거예요, 채권을. 그럼 채권을 발행했다는 얘기는 이 두 가지 권리를 담보로 얘한테 돈을 어떻게 한 거다? 빌린 거예요, 빌린 거. 그러면서 발행되는 채권을 뭐라는 거예요? MBB라고 불러요. 그러면 두 가지 권리를 아직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발행자가, 대출자, 발행자. 그러니까 MBB는 주택저당 채권의 소유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여전히 누가 갖는다? 발행자가 갖습니다. 왜? 두 가지 권리를 담보로 해서 그냥 돈만 빌린 거니까. 그럼 이와 같이 차입자가 만기가 되기도 전에 조기상환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차입자와 발행자 간의 채권 채무 관계는 종료가 됐죠. 그럼 이 발행자는 더 이상 수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렇다 하더라도 얘한테 있는 채권에 대한 이자는 계속 지불해야죠. 그렇잖아요.
이 둘의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이 둘의 관계도 같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서로 원인이 다르니까 여기서 이자가 안 나오더라도 얘한테는 계속 이자를 줘야 돼. 그럼 얘는 수익도 없는데 계속 얘한테 이자를 줘야 되니까 얘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차입자의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누가 부담해야 돼? 발행자가 부담해야 돼.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콜방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차입자의 조기 상환에 따른 손실을 이 투자자가 방어할 수 있느냐. 그럼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더라도 얘는 계속 수익을 얻으니까 방어할 수 있는 거지. 이게 NPV입니다. 그럼 NPTV와 CMO는 뭐겠어요? 두 개 중간 형태죠. 뭘 중간 형태. 그러면 두 가지 권리를 다 파는 게 아니라 원리금, 아니, 주택저당 채권은 누가 아직도 갖고 있으면서 발행자가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저당 채권은 여전히 발행자가 보유하고 누구만? 이 원리금 수취권만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된 게 NPTV와 CM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주택저당 채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팔질 않았으니까 당연히 발행자가 갖고 있는 거고, 판 건 누구만 팔았으니까? 원리금 수취권 팔았으니까 이건 누가 갖는 거예요? 투자자가. 그러면 차입자가 조기 상환했을 때 원금과 이자를 받아먹어야 될 권리는 누구한테 팔렸으니까? 투자자한테 팔렸으니까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원리금 못 받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당연히 투자자가 져야지. 그럼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이거예요? 둘의 차이는. 차이가 있으니까 형태가 다를 거냐. 그럼 둘의 차이는 둘 다 이런 형태로 발행은 되는데 요 CMO라는 게 이게 다계층 채권이라 불려요. 그래서 원래 증권적 성격도 갖고 있지만 채권의 성격도 같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채권을 발행해서 요 두 가지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거예요. 빌린 거. 근데 그 빌려야 되는 채권의 발행액이 한 100억쯤 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이거를 하나의 증권으로 발행하면 살 사람 별로 많지 않겠죠. 그러니까 잘 안 팔린단 말이에요. 투자를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쪼개. 여러 개로 쪼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쪼개진 그룹들을 뭐란다? 이걸 트렌치라고 그래요. 트렌치. 그래서 계층에 여러 개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계층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10억, 얘는 뭐 5억, 얘는 1억, 얘는 뭐 3억, 얘는 뭐 30억 이런 식으로 다 쪼갠 거예요. 트렌치를. 그래 놓고 얘는 돈을 빌리는 거니까 빌리는 기간을 다 어떻게 한다?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10년짜리, 얘는 뭐 5년짜리, 얘는 3년짜리, 얘는 1년짜리, 얘는 뭐 20년짜리 이런 식으로 만기를 다르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빌린 금액도 다르고 만기가 다르니까 당연히 뭐도 달라지겠어요? 이자율도 서로 다 달라지겠죠. 이런 형태로 발행된 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CMO예요. 이게 CMO.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 채권이 조기 상환된 거예요. 차입자가. 기초자산이 조기 상환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수익이 안 나오니까 투자자한테 줄 이자가 없다? 그거 아니죠. 다른 데 멀쩡한 데서 수익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투자자한테 주면 되니까 투자자가 이와 같이 채권이 쪼개져 있는 만큼 조기 상환에 따른 방어, 즉 조기 상환에 따른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게 뭔 거고? CMO인 거고. 그런 게 안 되는 게 누군 거예요? NPTV죠. 이해하셔야 돼, 이제는. 그래야지 책을 읽지. 그래도 시험 문제는 웬만한 건 이것만 알아도 문제 푸는 게 돼요. 웬만하면. 근데 나왔던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MPTS하고 MBB를 구별하라고 시험 문제 낸 적이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어렵게 될 때.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책 한번 봐요. 기본서에. 기본서에. 설명이 명확하게 되어 있진 않은데 그래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458페이지 가시면 MPTS의 개념 보시면 주택저당 채권의 집합물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대한 지분권 이게 누구요? 원리금 수취권. 과 저당대출에 대한 소유권 이게 뭐요? 주택저당 채권의 소유권. M의 소유권. 이 두 가지를 투자자한테 모두 어떻게 한 거다? 매각 판 거예요. 판 거. 판 거. 그래서 그 밑에 내용에서 보시면 내용에서 C번 보세요. C번. 팔았으니까 물건 팔 때 초과담보 지불하고 팔아요? 집 파실 때 위험에 대비해서 담보를 제공해?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얘는 파는 거니까 초과담보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결국 파는 거니까 발행자, 여기서는 발행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행자는 자신의 자산, 이 자산이 누구예요? 지금 팔아먹은 두 가지 권리.
원리금 수취권과 주택저당채권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자산을 매도하는 만큼 그 자산이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어. 근데 그걸 팔아서 뭘 받았으니까? 현금을 받았으니까 현금만큼의 자산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의 변동은 있다 없다? 없어요. 팔아먹은 만큼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 파는 물건의 가치, 이걸 저당책, 거기 우리 책에는 주택저당채권의 총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팔아먹는 거랬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자? 저당총액. 주택저당채권의 총액. 주택저당채권을 줄여서 저당이라 부른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걸 팔아서 받는 돈이 이 돈이잖아요. 현금. 이걸 채권의 발행액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팔아먹었으니까 이 둘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 둘의 크기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예요? 이 둘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물건 팔 때는 어떻게 팔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치만큼 돈 받고 팔죠. 그러면 초과담보 같은 거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둘의 가치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MPTS. 왜 이런 거예요? 팔았으니까. 근데 이에 반해서 MBB는 그 옆에 있는 개념 봐요. MBB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에 대한 지분권. 뭐라고 이걸? 원리금 수취권. 그 다음 저당채권에 대한 소유권. 이게 뭐예요? M의 소유권을 누가 갖고? 발행자가 갖고 이 두 가지를 담보로 해서 뭘 발행한 거예요? 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빌린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MBB. 그럼 내용에서 10번 봐요. 10번. 모든 위험이 발행기관에 집중되죠. 왜? 권리를 다 자기가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발행기관은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뭐를 확보한다? 초과담보를 확보한대. 초과담보. 그럼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얘가 담보로 맡길 물건이죠. 그래서 빌릴 돈이 이만큼이고, 그럼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담보물의 가치와 빌려주는 돈 중에 누가 더 커야? 담보물의 가치가 커야지 당연히 돈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초과담보가 필요해요. 그러면 담보물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저당총액. 빌려주는 돈을 발행액. 그럼 저당총액과 발행액은 똑같을 수가 없지. 당연히 누가 큰 거예요? 저당총액이 커야죠. 이런 형태로 발행되는 게 누구다? MBB. 이해하셔야 돼, 이거. 시험 문제 내. 그러니까 시험 낼 때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일 쉬운 거 내면 뭐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 맞는 거고. 좀 어렵게 내려면 이거 물어봐요. 왜? 틀리는 분들 많으니까. 그리고 더 어렵게 내면 얘랑 어떻게 다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쉽고 어렵고 맨날 궁금해 하잖아요. 어떤 게 쉬운 문제고 어떤 게 어려운 문제. 이런 게 어려운 문제라고. 내용을 완벽히 이해해야지 푸는 문제.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쟤는 두 개 구별하는 거. 그래서 뒤에 문제 한번 봐요. 이제 어디로 가보시냐면 490페이지 가시면 26번. 490페이지 24회 때 물었던 26번. 저당담보 부증권. 써있는 대로 읽으면 그렇게 읽어야죠. 그래서 영어로 바꾸면 뭐예요? MBS. 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책에서는 이걸 뭐라고 읽었어요, 아까? 주택저당증권이라고 읽었잖아요. 근데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로 외우시라고. 1번, MPTS는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 가로치고 뭐래요? 저당 지불액. 그럼 이게 누구요? 차입자가 상환하는 원리금이죠, 원리금. 그래서 이 MPTS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차입자가 상환하는 원리금에 의존한다 이 말이잖아요. 해석해 보면. 그럼 아까 MBS는 어떻게 되는 거랬어요? 차입자가 상환하는 원리금 중에 일부를 투자자한테 지불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보장하고 증권 발행한 거. 그럼 그 얘기한 거니까 1번은 맞는 표현. 그러니까 MBS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차입자가 상환하는 원리금에서. 이거 뭐 대단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 1번은 맞는 거고. 2번 MBB의 투자자는 어떤 걸 가져요? 갖긴 뭘 가져?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외우시랬잖아요. 외우시라고. 그래서 이거 못 외우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서비스. MBTS는 T자 들어가죠. 그럼 T를 한글로 읽으면 뭐라고 그래? 트트트잖아. 트트트. 그래서 트트트요. MBB는 무슨 자 들어가요? B자 들어가죠. 그래서 B를 영어로 읽으면, 한글로 읽으면 뭐요?
발발. 비읍이 아니야, 비읍. 그래서 부부부요. 그 다음에 MPTB는 뭐예요? T자랑 B자 다 들어가죠? 그럼 뭐예요? 트도 있고 B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발투투요, 발투투. 이렇게라도 외우시라고. 그러면 MBB에서는 투자자가 갖는 권리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 다 발행자 갖고 있어.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투자자가 주택저당 채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그랬죠? 개뻥 쳐놓은 거지, 뭘, 그게. 그 답은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외워도 풀잖아요. 공부 좀 하시라고, 제발. 이게 뭐 대단하게 어렵나? 이건 어려워요, 솔직히. 이해를 못하면. 얘는 외우면 돼. 못 맞추는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공부를 안 하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 오후에 보시는 시험에서 80점 나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고. 그게 그만큼이 안 나오면 비정상이에요, 지금. 지금 몇 달 됐어요, 공부 시작하신 지. 11월부터 다니셨다면. 8개월이 돼가고 있죠, 8개월. 그럼 80점은 나와야지. 그렇게 안 나오는 분들은 반성하세요. 안 풀어드린 문제가 뭐가 있길래. 3번. CMO는 뭐 생각하시랬어요? 채권을 발행할 때 여러 개의 채권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CMO의 발행자는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 가공을 통해 위험 수익 구조가 다양한 뭘 발행해서 다양한 트렌치의 형태로 증권을 발행하는 거고. 4번에는 MPTB는 얘가 MPTB는 이런 성질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MPTB에서 주택저당 채권의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는 건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MBB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을 누가 갖는 건 투자자가 갖는 건 누구랑 똑같다? MPTS랑 똑같죠. 그러면 MPTB라고 하는 건 MBB의 성격도 일부 갖고 있고 MPTS의 성격도 일부 갖고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특성을 어떻게 한 거다? 결합한 거. 그 4번은 그래서 맞는 편이고. 5번 CMBS. 그러면 CMBS의 영어를 읽어보니까 C자가 커머셜이래, 커머셜. 그럼 이 커머셜이 상업의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아까 MBS를 번역할 때 M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주택, 저당, 채권 이렇게 번역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주택을 담보로 돈 빌려간 거를 되돌려받을 채권을 유통시킨 거죠. 그러면서 발행되는 증권이 MBS인 거고. 그럼 CMBS는 이때 저당으로 잡은 게 누구요? 저당권 설정한 게 커머셜 모기지예요. 그러니까 주택이 아니라 뭐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그걸 담보로 해서 발행된 증권이 CMBS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C만 번역할 수 있으면 돼, 커머셜만. 그래서 커머셜이 뭐예요?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유통시킨 증권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내려가실 필요가 없지. 왜? 이 표만 외우고 계시면 MBB에서는 투자자는 그 어떤 권리도 갖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험 문제 냅니다. 그래서 공부할 것들만 잘 정리해서 하세요. 잠깐만 쉬었다가는 다시 앞으로 가셔서 어딜 가보셔야 되냐면 책에 몇 페이지더라? 잠깐만요. 몇 페이지더라? 449페이지 가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업무 외울 거 조금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449페이지부터 다시 갑니다.